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관세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고 반도체도 좀 흔들리고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시장이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로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관심이. 왜냐하면 다음 주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있으니까 이걸 좀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될 거고, 또 오늘 부활절 연휴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이 많이 쉽니다. 미국은 이미 이번 주를 마감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장도 조금 소강 상태, 방향성 보면서 다음 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 상승 하락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뚜렷한 투자 방향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역시 이제 앞두고 있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정책주 이런 종목들만 좀 튀어오르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네요. 네. 오늘 달러 원화율은 그래도 장 초반에 1,420원 밑으로 떨어지는 네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다는 그러게요. 거. 네. 코스피에서도 6거래 연속 떨어지고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미중 협상에서 굉장히 큰 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불똥이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도 팔자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게 어떻게 좀 변화가 될 수 있을지 다음 주에도 역시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환율이 조금씩 내려가는데 외국인도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살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종목들 이슈 함께 확인해 보면서 다음 주를 미리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슈 브리핑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브리핑은 역시 싱크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뚜렷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슈를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뭔가 섣불리 뭘 산다거나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뭘 뺀다거나 하기에는 약간은 애매한 그런 시장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움직이면서 여기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 테마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퓨리오사 AI와 관련된 테마, 개헌과 관련된 테마, 남북 경협, 그리고 정치인들의 이름,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보입니다. 눈에 많이 띄시죠? 자, 퓨리오사 AI는 계속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가 퓨리오사 AI에 얼마 전에 방문을 했고, 여기에서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창투사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칩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퓨리오사 AI가 메타의 인수를 일단은 제의를 거절을 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퓨리오사 AI 다시 상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상장을 하면서 퓨리오사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계속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골라내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개헌 이야기, 어제도 또 말씀드렸죠.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개헌을 통해서 개헌을 하게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고, 일단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본격화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러면서 이런 개헌과 관련된, 그리고 또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웹툰 관련된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방문을 한답니다. 이런 대선 후보들의 일정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웹툰, 퓨리오사 AI, 개헌 관련된 종목들,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 반도체는 조금 쉬어갑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역시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반도체를 우리가 어떤 카드로 쓰게 될 것인가, 반도체를 통해서 관세 협상에 대해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 품목 관세에 관련해서 내용을
공개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 상황.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 나왔던 엔비디아에 대한 H20 중국 수출에 대한 허가, 미국이 허가를 해야 수출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엔비디아도 주가가 오늘도 간밤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힘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오랜만에 원전주들로 좀 힘을 내고 있는데 원전도 대선과 좀 연관되어 있긴 합니다. 그동안 원전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들어설 정권은 원전과 관련된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원전에 대한 계속해서 투자나 사업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원전은 탈원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스탠스가 약간 바뀌면서 원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에너지 믹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도 사용하고 원전도 함께 사용하면서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을 수급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입장이 좀 바뀌다 보니까 원전 관련해서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이 테마나 업종이 좋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원전주들이 다시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력 설비도 오랜만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전력이 3배, 4배는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체결할 것이다, 곧 사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다시 관심을 갖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이야기 계속 이야기를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보다는 약간은 약한 모습으로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중국에다가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뭔가 반응을 보여라 라는 식의 그런 코멘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중국을 굉장히 때리는 것 같은데 또 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국에게 이제 뭔가 리액션을 보여줘라라는 식의 그런 심리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사인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기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자들과의 문답을 Q&A를 좀 가졌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시 관심이 많이 가는 건 관세 이야기니까 특히 중국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중국과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지금 수차례 연락을 해서 우리와 지금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3, 4주 내에 곧 협상이 될 것이다. 협상 타결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안에 정도에는 중국과의 협상 타결이 있을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중국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시죠? 진짜 연락을 하고 있는 건지도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중국은 겉으로는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가 맞는지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할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또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더 높아지는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관세를 조금 더 많이 부과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부담을 느낄 것이고 이러면 시장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보복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행정명령 사인하는 자리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함께 배석을 했는데 베센트 장관도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베센트 장관에게 일임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관세 협상에 대한 코멘트를 해줬는데 빅 15, 빅 15 경제 국가들과 지금 경제 협상, 관세 협상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일본과의 협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판타스틱했다. 아주 환상적인
협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EU와도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한국이 올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인도가 올 것인데 계속 지금 협상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다음 주에 어떤 협상의 카드를 우리가 꺼낼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일본처럼 배석을 함께 해버릴 것인지 여러 가지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다음 주를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펼쳐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 배석을 하면서 일본 측에 굉장히 수세에 몰렸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쪽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배석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자,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는 관세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이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관세와 연관된 대표적인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저는 개별 이슈별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20만 주 정도 들어오는 반면 SK하이닉스는 15만 주 정도 외국인의 매도가 출회되고 있다는 부분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리포트가 KB증권에서 아침에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저사양 AI 가속기 엔비디아 H20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HBM 시장과 반도체 산업에 좀 타격을 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이 반도체를 파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라는 그 리포트가 KB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을 찬찬히 좀 살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일단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왜 고사양 칩은 수출을 못해도 H20 같은 저성능의 칩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매출 비중이 H20의 매출 비중이 전체 D램 부분에서 1%에서 2%밖에 차지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리포트를 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HBM 시장에 날개를 달고 있는지라 굉장히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증권사는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한 6조 5천억 원 정도 예상이 돼 있는데 그것보다 잘 나올 것으로 현재 시장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한 1% 정도 밀리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정도에 TC 본더라고 해서 왜 D램을 수직으로 쭉 연결하잖아요. 근데 칩과 칩 사이에 그 일정한 열을 잘 가해서 잘 붙게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TC 본더 발주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에서는 고객 납품사가 느는 거고 이게 한미반도체와 하나세미텍 입장에서는 서로 경쟁사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동시하면서도 하나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앞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경쟁 구도. 그리고 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8년간의 동맹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나타나고 있어서 좀 흥미진진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각각 기업의 주주들은 좀 애가 타실 것 같습니다. 그 흐름들 저희가 놓치지 않고 또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66% 오늘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트럼프 관세 그 전쟁 충격 속에서도 미국 내 생산과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차는 미국에 그 엄청난 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내의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체 오늘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3일 실적 발표할 거거든요. 근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전망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적 시즌도 단단히 챙기시고요. 오늘 관세 관련주 챙겨드렸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해운주, 조선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반악이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중국을 엄청 때리고 있습니다. 자, 해운 쪽에서, 조선 쪽에서는 역시 강하게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는 상황. 새벽에 또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국이 이 중국 해운사나 중국 선박의 미국항에 입항을 할 때 수수료를 그것도
굉장히 많은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 HMM이라든지 STX 그린로직스 같은 해운주들이 주가가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사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한번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주가가 튀어오르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뭐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액수들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해운이나 조선 쪽에서는 긍정적인 미국 덕분에 중국을 때려주니까 우리에게 반사 수혜, 반사 이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중국산 선박 아니면은 중국의 해운사들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 일단은 수수료는 180일 정도는 유예 기간을 가지고요. 10월 14일 이내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도 매년 인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는 미국에 만약에 입항을 할 때 톤당 $50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했고요. 이걸 매년 올려서 2028년까지 톤당 $140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중국 해운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들은 아무래도 조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중국 회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닌 나라가 운영하는 그런 해운사들도 만약에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가지고 이런 물류 활동을 하게 되면 중국산 배라면 일단 무조건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해운사들도 중국 선박이 많은 회사들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회사들에게는 톤당 $18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해운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해운사들은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선박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해운사들이 이 수수료만큼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박을 쓰는 다른 나라 해운사들에게 해운을 맡기기보다 상대적으로 그런 수요가 우리나라 해운사들에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석삼조로 이런 식으로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운사라고 할 수 있는 HMM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초반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가 상승 탄력이 약간은 줄어들고는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해운과 조선사들 오늘 주가는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가 해운, 조선 관련주 보면은 STX 그린로직스가 6%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장 좀 탄력이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9,520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그 중소형 화물, 미국 쪽에서 중국의 중소형 화물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슈가 있을 때 튀어오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관련주로서 오늘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튀어오르는 흐름들 나타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HM의 상승폭은 줄였습니다만 현재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9,67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3일 마지막 영국채 전환 임박하고 있는 그런 흐름도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해운 관련주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끄집어낸다면 작년에 연간 단위로 장기 계약 이 효과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올해 이후에 또 한 번 운임 계약을 잘하면 이익 상승 추가 사이클 진입 가능하다라는 증권사 코멘트 있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하해운은 어제 이어서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현재 1,635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수급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8거래 연속 이어졌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종목은 대표적으로 조선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 8일 이후 추가적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러나 7거래일 만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 그래도 양호한 흐름으로 35만 9천 원 선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은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2.55% 하락하면서 14,520원 선 보이고 있는데 워낙 LNG 운반선 쪽에서 강자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조선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우리 시장에서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간밤에 일라이릴리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에서는 지금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거의 탑2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라이릴리가 이번에 경구형 비만 치료제 먹는 한 알만 먹으면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이 경구형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지난 밤에 미국 시장에서 일라이릴리 주가가 거의 1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노보노디스크는 7.5%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경쟁사의 흐름에 따라 바로 주가의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라이릴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경구형 경구형 비만 치료제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오포르글리프론이라는 이 약인데 40주 정도 임상시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3상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40주 동안 이 고용량 이 경구형 치료제를 복용한 것이죠. 그런데 16파운드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한 7.3kg 정도 빠진 것인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결과보다, 그리고 일라이릴리 측에서도 예상했던 결과보다 생각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주사 맞으러 가지 않아도 되고 이 알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우리가 많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게 실제로 이제는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주가가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GLP-1 소형제 작용제 형태이고요.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어쨌든 경쟁 약물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아직 뚜렷한 비만 치료제 효과가 나타나는 업체들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경구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경구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오늘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앞으로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항암제 시장보다도 커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빠르게 이 비만 치료제 좀 성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업체들이 몇몇 있으니까 잘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련된 종목들 마지막으로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D&D 파마텍 16%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경구형 비만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잘 되면 글로벌 그 제약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59,1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루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부분 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3월만 하더라도요.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유통하는데 10억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의약품 시장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팩트론도 비만 치료제 덕분에 시가총액이 많이 부풀어졌습니다. 코스닥 8위까지 진입을 한 성과 올렸고요. 현재 6% 상승하면서 172,3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벤티질의 유한양행과 함께 공동 개발한다. 장기 지속경 주사 치료제, 이런 흐름으로 언급이 됐었고 관련주로 항상 부각을 받죠. 2.8% 상승하면서 21,6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대봉 LS 1.3% 상승하면서 13,11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오늘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섹터이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특별한 주도주라든지 시장의
방향성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저희가 또 투자하는 방향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특별한 또 인터뷰를 준비했다고 하죠. 네, 오늘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치 투자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드릴 텐데 네. 비교적 소중한 내 자산을 안전적으로 지키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가치 투자의 대가 이채원 의장님을 모셨는데요. 직접 모신 만큼 가치 투자가 무엇인지, 가치주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요님들에게 좀 친절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가치 투자 시장에 오해가 있는 게 이제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대비시키는 게 가장 큰 오해고 이제 가치 투자와 가치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고요. 예. 근데 가치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평가된 기업은 다 이제 가치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내가 가진 주식은 이제 무가치주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예. 가치를 평가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씁니다.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벌어들인 이제 자산이 내재돼 있는 거고 자산 가치, 안정성을 의미를 하는 거고 네. 수익 가치는 현재 얼마나 벌고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제 앞으로 벌 돈, 미래 가치, 이제 성장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때로는 보면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자산 가치를 추구할 때도 있고 또 수익 가치를 추구할 때도 있고 또는 성장 가치를 추구할 때도 있는 거죠. 네. 지금 상황은 주로 이제 성장 가치를 많이 추구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좋은 성장주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낮은 가격에 저평가됐을 때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 건 훌륭한 가치 투자죠. 성장주를 사는 거는 이제 뭐 모멘텀이고, 예. 뭐 어떤 전통 가치주, PBR이 낮고 PER이 낮은 주식을 사는 건 가치 투자다. 이건 전혀 잘못된 거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각각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도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건 그건 가치 투자다. 예. 그게 바이오가 됐든 기술주가 됐든 단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잘 모르는 산업에 투자하기 싫으니까 저희가 바이오나 기술주는 잘 모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알기 쉬운 뭐 소비재나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가치 투자는 모멘텀 투자랑 반대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투자 전략은 무수히 많잖아요. 기술 추적 분석, 뭐 펀더멘탈 투자, 뭐 이런 방식이 많지만은 우리가 투자에 임하는 자세, 태도 또는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의 전략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가치 투자. 아, 기업의 가치만 보고 투자하는 거고 장세나 경제 상황, 시황에 무관하게 오직 내가 가진 주식의 내재 가치만 집중해서 그냥 시장이 안 좋아도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매수를 하고 아무리 시장이 화랑이라도 내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매도를 하는 게 가치 투자고 예. 그 외에 이제 대비되는 게 이제 모멘텀 투자. 모멘텀 투자는 일종의 타이밍 매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내일 올라갈 주식을 사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는 큰 상관이 없고 그냥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럼 경기 민감주 사고 네.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해? 그럼 주식을 팔고 이게 주식이 싸든 비싸든 상관없어요. 올라가면 되니까. 왜냐하면 나는 팔고 나올 거니까. 그게 이제 모멘텀 투자인데 이 모멘텀 투자는 어떻게 보면 최상의 전략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워요. 아, 그냥- 타이밍을 잡기가 그렇죠. 어렵다는 거의 말씀이시죠? 신의 영역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인간이 어떻게 주가를 이제 정확히 계속 꾸준하게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이 뛰어나시고 통찰력이나 인사이트가 뛰어나신 분은 이제 가능하겠지만 우리한테 이제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치 투자.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잃기 싫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치주의 반대말은 성장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예, 완전히 오해인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안에서도 가치주가 있기 마련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가치주의 반대말은 모멘텀 투자다라고 보여지고, 모멘텀 투자를 이렇게 쳐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잡는 거다 예, 이런 예.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설명해도 맞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어떤 재료, 예. 테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앞서서. 테마가 나왔을 때 그 테마에 관련된 주식을 어떤 시나리오 뭐 그런 거에 위주로 이제 투자하는 거죠. 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왠지 가치 투자가 지루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치원 회장님께서는 가치 투자의 1세대이시잖아요. 거의 예. 아버지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 수많은 대중들 그리고 고객들을 이해시키는 데 노력을 해 오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해오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이게 워렌 버핏도 얘기했지만은 1초 만에 이해를 못하면 영원히 이해를 못한다. 이 가치 투자의 개념은 DNA를 타고나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대박 나기보다는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자기 몸에 맞아야 되는데 예. 맞지도 않는 투자 기법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좀 소박한 투자자, 나는 1년에 그냥 금리 이상 수익만 꾸준히 내고 그 대신 크게 돈을 잃고 싶지 않다. 이런 분한테 적합하지. 그냥 돈을 난 깨져도 좋으니까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분은 맞지 않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러면 가치 투자의 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격도 많이 반영이 됐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예. 의장님도 그런 성격의 바탕에 대해서 여기까지 길을 걸어오신 건지 궁금하네요. 예, 갑자기. 저는 완전히 그쪽입니다. 아, 어릴 어떠신데요? 때부터 예. 이게 위험한 짓 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예. 돈을 잃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 예, 제 돈을 잃는 것도 싫지만은 고객 돈 잃는 게 너무 싫어서 단 한 분의 고객도 뭐 마이너스가 나면 잠이 안 오고 네. 그런 성격이었어요. 왜 의장이 왜 그 수많은 투자의 규제들의 원칙을 보면은 첫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예. 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걸 절대 잃지 마라라고 누가 얘기를 했던 벤저민 거죠? 그레이엄. 아, 그분이 가치 투자의 대가이시죠. 창시자입니다. 창시자예요. 예, 창시자고 예. 현대증권학의 아버지시고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예. 그럼 의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하나의 스승이셨나요? 벤자민 그분이 그레이엄. 가장 큰 스승님이시죠. 어떤 영역에서 영감을 저희가 받으셨어요? 1세대라서 예. 어디서 강의도 못 받고 워렌 버핏은 그래도 이제 강의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벤저민 그레이엄한테. 저희는 책으로밖에 배울 수가 없었고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 책을 읽고 버핏 책 읽고 그러니까 존 템플턴 경이라든지 피터 린치 이런 대가들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습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언제적이었었어요? 처음 사실, 입문하게 되었을 때가. 제가 동경사무소에서 예, 93년에서 95년 예. 2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일본어로 된 그런 책을 많이 접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접한 거는 1997년도 그때 IMF 이제 외환위기 시절에 어려운 시절인데 지금 이제 가치 투자 자문의 그 대표로 계신 이제 박정구 대표님이 이제 1년 선배님 되시는데 네. 그분이 그 책을 이제 번역을 하셔가지고 한국판이 나온 거예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인데. 현명한 투자자. 예. 그 책을 권유를 받아가지고 그 예전에 뭐 읽었던 것 같긴 한데 일어판으로 좀 어려워서 근데 한국어판으로 돼서가지고 아주 편하게 아주 네. 읽었는데 거기서 그 대목이 나옵니다. 돈을 투자의 잃지 말라. 원칙 예. 첫째 예. 절대로 돈을 잃지 말 것. 두 번째 위의 원칙을 절대 잊지 말 것.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슨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실은 제가 좀 오만했던 게 IMF 이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제가 운영하는 펀드가 1997년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40%가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소위 벤치마크라고 하는 거는 코스피 대비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60%였어요. 근데 코스피 대비는 플러스 2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마이너스 제가 40이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예. 실제로 그때 성과급을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고 네. 수익률을 1등을 해가지고 예. 사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고만장하고 있었는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원금이 40% 깨진 거잖아요. 그때 많은 비난을 받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입장을 바꿔 보니까 그분들이 그때 주식형 펀드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실 때고 어쨌든 투자를 했는데 40% 손실이 났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 귀중한 돈인데 그때 너무 이제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찰나에 그 책을 접해서 바로 이거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예. 제가, 우리도 미국처럼 좀 가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를 한번 만들고 싶다. 그게 이상하게 흔쾌히 받아들여져 가지고 1998년 12월에 한국 최초의 가치 투자 전용 펀드가 나왔습니다. 그게 98년도예요. 예, 98년도입니다. 그게 동원, 이채원, 밸류 1호 이래가지고 동원, 이채원, 밸류 1호 펀드가 이제 등장을 해서 예. 그게 국내 최초의 이제 가치주 펀드가 된 거였고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수익률이 좋았는데
그때 99년에 닷컴 버블이 몰아치는 바람에 예. 99년 제가 9월까지 수익률이 9개월 수익률이 127%가 났어요. 예. 그래서 매일 수익률 1등이라고 이제 언론에 게시가 되고 뭐 베스트 펀드 매니저 뭐 표지 모델로 나오고 뭐 그러던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나날인데 되게 짧았죠. 그 3개월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닷컴 버블이 휘몰아쳐가지고 참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인데. 예, 기술주가 그때 엄청나게 오르고 예. 제가 갖고 있는 가치주들은 계속 주가가 조금씩 떨어져. 그렇겠네요. 그 기술주라고 하면 이제 성장주니까 그렇습니다. 모멘텀 플레이에 예, 예. 조금 더 가까운 영역이었고. 예, 통신주 이런 것들이 예. SK텔레콤이 그때 뭐 50만 원 액분 기준으로 50 갔었고 얼마 전에 20몇만 원 정도 했었고 KT도 20만 원 갔던 게 지금 4만 원 정도 하고 있고 네. 그 정도로 이제 거품이 심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예.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건 예. 맞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도 하다 보면 돈을 막 잃게 되면 내가 괜히 주식했다고 그러면서 엄청 후회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 예. 의미에서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리 수준보다는 조금 높으면 된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성향에는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서 대가로서 시장에서 엄청 인정을 받는 이유는 엄청난 수익률을 거둔 바가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뭐라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제 네. 과거에는 이제 2000년대에는 소비재 기업이 이상하게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이제 소비재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서 많이 벌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투자했던 레코드를 이어보면은 2000년부터 한 13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한 1,400% 정도 났어요. 예. 근데 그간 코스피는 한 100%밖에 안 올랐으니까 뭐 괜찮은 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한 3년이 성과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사임을 하게 된 이유도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예. 그것도 또 사연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좀 어떤 거버넌스 문제 이런 거를 좀 소홀히 해가지고 밸류 트랩에 빠져서 네네. 그냥 싸다고만 주식을 샀는데 영원히 싼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싼 거. 예. 기업이 변할 의지가 있고 어떤 좀 거버넌스 같은 게 좀 잘 정립이 된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원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가 눌리는 느낌 주식이 좀 그런 기업에 투자를 싸다고만 투자하는 게 잘못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롯데칠성입니다. 롯데 칠성이요. 예, 1999년 제가 힘들었던 시절. 예. 근데 롯데칠성을 발견을 했는데 물론 그 외에도 다 싼 주식이 많았지만 이 주식은 굉장히 좀 애정이 많이 남아있는 주식이었는데 주가가 한 10만 원 정도였어요. 99년에. 발견했을 당시요? 예, 10만 원의 주식이 너무 싼 거예요. 근데 10만 원일 때 시가총액이 뭐 1,몇백억 정도인데 그 전 해에 이익이 600억 났었고 그 해에는 이제 800억 정도 났고 야. 그 다음에는 1,000억 정도 이익이 그- 막 늘은 구간이었거든요. 그 당시요. 예, 그 당시에. 예. 근데 그 회사가 서초동에 사이다 야적장을 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약 11,700평 정도 되거든요. 땅을. 서초동에 부동산, 지금도 부동산.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가치를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예. 땅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시가총액이 1,몇백억인데 그 땅의 가치가 한 3,000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망해도 땅만 팔아도 그러네요. 그냥 남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가격인 거예요. PR도 그때는 1.3배, 4배 정도 수준이니까 세계에서 제일 싼 주식이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할 정도로. 예. 그래서 그 주식을 막 소위 미친 듯이 주식을 사가지고 제가 한 1조 정도 운용을 할 때니까 물론 1조요? 예. 그 주식을 아무리 많이 사봤자 뭐 한 200억 샀을 텐데 네. 전체 비중은 얼마 안 됐지만은 상장 주식에 제가 18.4%를 샀어요. 그때 이제 동훈 출신이 신고한 게 예. 그때 당시 이제 신격호 회장님이 이제 17.8%인가 들고 있었으니까 왠지 전화 올 만도 한데요.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고 그러면서. 저희가 최대 지주였습니다. 예. 예. 근데 10만 원에 샀는데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술주는 계속 올라가고 통신주는 10만 원에 산 게 9만 원. 그러니까 더 싸지니까 우리는 이제 철학이 내재 가치는 변함이었는데 주식이 떨어지면은 이건 더 사야 되거든요. 더 안전해진 그렇죠. 거니까. 예. 최소 가치가 30인데 10만 원도 싼데 이제 9만 원 돼 버리니까 더 샀죠. 근데 이게 며칠 있다 또 8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샀어요. 전 절대로 안 지기 때문에 더 샀는데 이게
7만 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의장님의 느낌은 어땠어요? 나의 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왠지 불안했을 것 같은 엄청 느낌이 불안했죠. 있는데. 좀 섬찟하더라고요. 이거 예.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거나 내가 뭘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때 뭐 성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전국에서 항의 전화가 몰아치고 뭐 이제 온몸에 막 병나고 그럴 시절이었어요. 하겠습니까? 예. 거의 뭐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예. 아유. 그래서 제가 착각 헷갈리는 게 제가 믿고 있는 건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땅은 영원하다. 11,700평.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게 11,700평인데 1,700평인가 혹시 내가 뭘 잘못 봤나 말도 안 되는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여의도에서 택시 타고 바로 서초동에 가서 땅을 직접 확인했어요. 다시 봤더니 이제 끝없이 넓은 10,000평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동산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임장도 다녀오시고. 네. 예. 평당 3,4천만 원이니까 3, 4천억 정도 가치는 있다. 근데 시가총액은 이미 1,000억대로 떨어져 버리고 예. 그러고 나서 자신을 가지고 주식을 좀 더 샀어요. 돈은 별로 없지만은. 근데 그게 다음 주에 6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질 수 없기 때문에 천주라도 살려고 증권사에 그때 전화 주문하던 시절이니까 전화해서 6만 원에 뭐 천주 매수 주문을 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수화기를 내려놨어요. 아. 못 샀어요. 거기서는 굴복을 할 수밖에 샀어요. 없는. 예. 이게 왜 못 샀냐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기 혼마 무네이사라는 일본 에도 시대 일본 사람이 쌀 시세를 주도하는 분인데 거래의 신 혼마라는 책에 나오는데 예.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주식을 최저점에 살 때는 마치 깊은 바닷물 속에 뛰어드는 듯한 공포감을 느낀대요. 아. 누구도 절대로 최저가의 주식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천주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의미 있는 금액을 사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네. 최바닥에는. 그게 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굳이 10만, 9만, 8만, 7만, 6만 그 다음 날 5만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굳이 내가 왜 6만에 예. 살 필요가 예. 없잖아요. 그래서 바닥에는 주식을 사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못 샀어요.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장중에 5만 5천을 찍고 얼마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올랐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240만 원까지 간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만약 그때 롯데칠성을 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샀으면 주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못 샀기 그랬을까요? 때문에 바닥인 거죠. 심리적으로. 네. 그 공포감 가장 많은 사람의 공포감이 심할 때. 심리를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살 때가 무서운 거고. 네. 그래서 보면은 항상 주식이 엄청 올라갈 때 자신 있게 사게 되고 너무나 두려워서 모든 걸 팔게 될 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고 너무나 주식을 사고 싶을 때가 좀 상투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저도 이제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예를 들면 아모레 패시픽 같은 경우는 제가 18,700에 샀는데 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근데 그 위에 이게 400만 원까지 액면 분할 기준으로 F분에서 지금도 한 2, 30만 원 하니까 예. 지금도 뭐 거의 200배는 올라 있는 그때 그거만큼 괴리가 굉장히 역사상 가장 괴리가 컸던 그래서 밀레니엄 버블이라고도 했고 뭐 천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거품이고 기회이기도 했던 거죠. 네. 참 그런 거 보면 의장님 그 가치 투자 인생의 삶을 그 되돌아보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경우가 꽤 있었다라는 생각도 예.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는 열정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셨구나라는 것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좀 느낄 수 있는 바예요. 그리고 예. 가치주, 뭐 가치 투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평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왜 저평가인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거를 해결해내는 사람이 가치 예. 투자를 이끌어가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저는 또 하나 굉장히 긍정적이게 발견한 게 예. 최근 주식시장을 볼 때도 약간 그런 전략이 통하는 것 같은데 그 기업도 중요하지만 예. 그 기업이 소유한 부지도 함께 봐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겠네요. 예, 세 가지 가치 중에 하나이기 예. 때문에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 그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이제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하는 게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취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거든요. 네. 헐값에 사서 제값 받고 팔자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근데 주식이 보통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가 실제 가치가 3만 원이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제 만 원에 거래될 때 이때 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왠지 모를 때 사야 되는 거지. 이유가 있어서 만 원에 거래될 땐 사면 안 돼요. 근데 이유라는 게 그 쓸데없는 이유 있잖아요. 뭐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들, 수급, 외국인이 팔아서 뭐 연기금이 팔아서
아니면 알려지지 않아서 일시적인 기업 실적의 악화, 뭐 시장의 유행, 뭐 패션에 반해서 움직일 때 이럴 때거든요. 근데 펀더멘탈 외적인 이유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대중의 무관심, 편견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 근데 정말로 회사가 나빠져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정말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런 걸 사는 것은 가치 투자가 아닌 거죠. 예, 현재 가치는 이렇지만은 이 기업의 미래가 너무 암울한 기업은 사면 안 돼요. 네. 근데 성장도 하고 이익도 나고 뭐 잘 하는데 뭐 테마가 아니라서 못 오를 때 그럴 때가 저로의 이제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네. 냉철한 분석력이 좀 필요하겠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예, 의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한국 수익률은 꽤 괜찮거든요. 주요국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죠. 작년은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잖아요. 많이 그렇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런 예.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주식시장에서 바라볼 때 예. 가치 투자 접근으로는 어떠한 섹터나 뭐 종목들이 괜찮은지 투자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여전히 보면은 이제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좀 어떤 디플레이션, 저금리가 오래 갔었잖아요. 오래 가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각광을 많이 받아왔었고 그래서 테마주가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 이게 180도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고금리, 인플레이션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중금리, 중물가 수준으로 떨어지겠지만은 어쨌든 과거랑 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유리했었다. 과거 10년을 돌이켜 보면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성장하기에 자금 조달도 아주 쉬웠고 예. 거의 뭐 나스닥에 상장시키면 쉽게 또 자금도 조달을 했었고 IPO도 잘 됐었고 금리가 워낙 싸니까 아주 싸게 자금을 조달해서 물가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더 좋은 가격에 좋은 부지에 기지를 설립을 할 수가 있었고 공장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러게 거의 불가능해져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차입금이 없고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서 좋은 부지, 좋은 설비, 좋은 공장, 좋은 인력을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전통 강자들, 좀 오래된 기업들, 네. 그러니까 우량 가치주들의 시대가 조만간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에 맞는 이제 업종을 떠나서 이제 모든 업종이 오르고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예. 굉장히 난도가 높아집니다 지금은. 난이도가요? 예, 난이도가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는 미국 주식이 다 오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종목을 선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국면에 온 거고. 국내도 이제 예를 들면 바이오가 올라도 모든 바이오가 오르는 게 아니고 골라서 오르고 뭐 KBT가 됐든 뭐 방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기업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업종보다 종목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예. 저희가 업종으로 봐서는 여전히 뭐 최근에 꽤 오르긴 했지만 금융업종 쪽이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또 음식료라든지 뭐 이런 KBT 쪽에서 수출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려면은 이제 거버넌스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좋으면서 수출도 잘 되고 PBR도 적당히 낮으면서 PER이 특히 낮은 기업들 지금 보면 PER이 4-5배 정도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배당 수익률도 뭐 한 6-7% 나오고 그게 힌트네요. PER 4-5배에서 배당 수익률 한 6-7% 6, 나오고 7% 정도 나오는. 그러면서 예. 성장하는 기업들 이제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있잖아요. 최소한 향후 2-3년간 전망이 어둡지 않고 예. 잘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카테고리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꽤 군을 이뤄서 꽤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일단은 골라보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한국 경제 보면은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별로 안 좋고 예. 그리고 미국 쪽에서 워낙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또 트럼프 관세 예. 정책도 그렇죠. 기업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예. 말씀 들어보면은 뭐 한국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업종도 뭐 중요하지만 결국 예. 가치 투자는 종목, 기업을 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가치 투자는 왠지 잃으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배당 예. 수익에도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 뭐 배당을 매년 7-8% 주면 예. 뭐 10% 정도 손실이 나도 1년 기다리면 또 메워줄 수도 있고
근데 재원이 생기잖아요.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우리가 주식을 더 살 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배당이 높다는 건 주식이 싸다는 거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10%인 기업이 2배 오르면 5가 되잖아요. 그럼 10일 때는 이게 어떤 여력이 예. 2배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좀 펀더멘탈만 좀 개선되면 여기 레벨업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의장님과 대담 너무나 의미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요님들에게 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문구가 그 벤저민 그레이엄께서 하신 말씀인데 투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어요. 근데 투자와 투기의 차이 뭐 이런 건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 원금의 안정성과 적정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투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투자에 대한 정의로서 이 이상의 말은 진짜 수십 년이 지났지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 기업에만 집중을 하셔서 내가 투자한 기업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만 좀 집중하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누구도 우리의 동맹보다 셀 수는 없다. 넷플릭스 호실적 발표, 가입자 폭삭 늘었수다. 일라이릴리 경구 비만 치료제 개발 중 주가이 제약이 발견한 오포글리프론 임상 3상 결과 발표, 주사용 GLP-1 수용체 작용제와 유사한 안전성과 효능 입증, 일본 증시 주가이 제약 급등세, 미국, 중국 해운사 중국 선박에 미국 이팡 수수료 부과 결정, HMM 급등, AI 관련주 초강세 지속, 특징주 엑스페릭스입니다. 와, 진짜 많이 썼네요. 제가 보고도. 어제는 좀 중구난방이었죠. 그렇죠. 다우가 마이너스 1.33 났는데 나스닥은 마이너스 0.13, 필라델피아 반도체 0.64인데 S&P 500은 또 플러스 0.13. 네, 뭐 그 굉장히 저렇게 지수들이 갈릴 경우에는 뭔가 그 한쪽의 방향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우존스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사에서 30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발표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나스닥이랑 S&P 500이랑 다른 점은 가격 가중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훨씬 크지만 어저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얼마 전에 좀 뉴욕 한복판에서 잔인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피습을 당하셔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대표님이 피살을 당하시는 바로 그 회사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 낼 때는 사실 욕하지만 뭐 물론 많이 내고 한 번 평생 병원 안 가신 분들은 뭐 네티즌들 분들이 그렇게 한탄하시죠. 난 뭐 평생 뭐 직장인으로 건강보험료 다 뜯겼는데 나 몸 한 번 아픈 적 없다. 감기 한 번 안 걸려서 병원 한 번 간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지만 결국에 언젠가는 뭐 내 가족이라던가 내가 아팠을 때 병원을 갔을 때 혜택을 받을
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요. 사실 가보면 그쵸. 특히 고령자 분들께서 뭐 큰 수술하고 나시면 거의 뭐 한 70% 이상을 나라에서 대주는 우리가 그 나오잖아요. 총 금액 보면은 와 이거 어마어마하다 하는데 이 보험자 부담금이 있고 피보험자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자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앨런 머스크나 킴 카다시안 같이 그 돈 많이 버는 사람이야 사보험으로 엄청 들지만 사보험을 이제 비싸게 들 수 없는 이른 중산층이라던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만큼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이제 그런 이쪽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인데 가장 크더라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테슬라보다는 시가총액이 훨씬 작아요. 물론 테슬라는 다우존스 30에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다우존스는 가격 가중 방식.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이 클수록 비중이 높게 차지하는 가격에 가중을 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가이던스가 굉장히 낮게 설정되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거의 22%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우존스 3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가격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1등이에요. 시가총액과는 상관이 없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비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다 다우존스 30에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시가총액으로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나 S&P 500이었다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그러니까 이 S&P 500에도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나스닥이나 S&P 500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시가총액 순이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아무리 22%, 30%, 50% 급락을 하더라도 지수에 영향이 작아요. 근데 다우존스는 30개 종목 중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22% 급락을 해버리니까 1등 차지하는 종목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저렇게 마이너스 1.33이 나온 거예요. 혼자 튀잖아요, 지금. 가장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가격 가중 평균 방식으로 하는 그 다우존스 30 지수만의 특이한 이 알고리즘 때문에 어제는 저렇게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이었고요. S&P 500만 플러스였죠. 자, 다우존스가 일단 그 밑에서 반등을 하고 지금 일단은 4일 연속 음봉이 다시 나오면서 올라갔던 폭을 다 또 깎아먹고 있습니다. 역시 21선 생명선의 저항이 그러니까 우리가 21선을 생명선이라고 부르고 21선을 이렇게 진하게 보통 표시하는 이유. 그렇죠? 보통 5일선과 21선을 이렇게 진하게 표시하거든요. 굵기를 저는. 근데 이게 그런 이유가 괜한 이유가 아닌 거죠. 이쁘라고. 예뻐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예뻐서 차트를 예쁘게 보려고 꾸밀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단순히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굵기를 굵게 하고 예쁘게 색깔을 빨갛게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하고 굵기를 굵게 한다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니 안 그러면은 뭐 이거를 굳이 이런 뭐 무지개색으로 하거나 보라색으로 하거나 뭐 브라운색으로 하지 왜 그러면 121선을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21선을 빨간색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겠죠? 빨간색이 눈에 잘 띄고 굵기를 굵게 한다는 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명선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21선의 저항과 지지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확실히 있잖아요. 21선의 저항이.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좀 수치가 잘못됐죠? 제가 어제 거를 캡처해놨나 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요게 맞죠? 이 지금 나스닥은 일단 0.13 빠진 것이고요. S&P 500은 플러스 0.13입니다. 21선의 저항을 받는 건 다 비슷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그쵸? 어제는 좀 덜 흔들렸는데 엔비디아 젠슨 회장이 가서 딥시크 그 창업자랑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를 솔직히 엔비디아 정도도 결국 말어라고 리조트에 트럼프가 불러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 안에서 압박을 가했겠죠. 지금 기업 회장한테 압박 안 가하겠습니까? 지금 독립적으로 지위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파월 의장마저 흔들고 있는 트럼프가 엔비디아 젠슨왕, 애플 팀쿡, 이런 그 회장들한테 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팀 쿡한테도 그렇게 애플 아이폰 미국에서 만들어라. 엔비디아 H200 그런 레거시 반도체 조금 떨어지는 반도체라도 그것조차도 중국에 수출하지 마.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해외 출장 가는 것까지 해외 출장 가는 거를 엘살바도르 감옥에 가둘 수는 없죠. 젠슨왕 잘못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젠슨왕이 중국에 출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또 거기서 어떤 왜냐면 지금 당장 타격이 커요. 엔비디아가 중국에 팔고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거를 아예 뭐 비행기 편을 막을 수는 없으니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젠슨왕이 어떤 뭐 지금 스케줄을 보낼지 모르겠어요. 일단 딥시크 창업자랑 만나고 이제 스케줄이 쭉쭉 진행될 텐데 거기서 또 뭐가 나올지에 따라서 또 트럼프한테 또 찍힐까 봐 걱정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는 또 평온한 하루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지금 장이 없죠. 그렇죠? 지금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이라 장이 없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는 일단 반등을 했고, 그렇죠? 21선에 여기도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죠. 저항선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뭐 독일 증시를 떠났지만 참고로 유럽 증시니까 또 뭐 프랑스 증시 얘기하자면 이제 프랑스 증시가 요즘에 말이 많죠. 왜냐면 중국에서 이제 그 약간 이제 뭐 시민들이 또 공산주의이긴 한데 시민들이 또 틱톡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조금 공격하는 그런 걸 해서 뭐 한 이틀 정도 계속 그 언론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에르메스 버킨백하고 그렇죠. 샤넬 뭐 구찌 이런 백들 그거 뭐 500만 원, 1000만 원 버킨백은 막 3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백 하나에 그 원가 얼마인지 아냐. 그러면서 자기가 뭐 이거 지금 뭐 손잡이는 얼마고 무슨 여기 버클은 얼마고 막 그 밝힌 영상 틱톡 지금 다 나돌고 있죠. 수천만 조회수 기록하고 언론에서 다 뉴스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 이제 중국에서 싸구려를 만들어서 걔네들이 그 브랜드만 붙여서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팔고 있다는 그 진실을 막 알리면서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이 하는 그 행동들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이런 게 원가로 말이 안 된다. 그런 인건비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너네는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에르메스 프랑스 증시는 독일 증시랑 다르게 완전히 명품이에요. LVMH, 루비통 갖고 있는 LVMH랑 에르메스랑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에르메스가 루비통의 그 시가총액을 제치는 일도 발생됐었죠. 근데 에르메스가 지금 이번에 결국에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왜냐면 프랑스하고 뭐 저기 뭐 벨기에하고 이런 나라들도 다 10% 일단 베이스 관세는 전부 다 깔았잖아요. 그래서 에르메스가 지금 에르메스 백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10% 가격을 올렸답니다. 그 관세 10%가 있으니까 그걸 미국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르메스 버킨백의 10% 가격을 소비자 가격을 올렸대요. 올린다고 합니다. 에르메스가. 미국 소비자들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그 에르메스를 10% 더 주고 사야 돼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브라질 봤고요. 브라질 21선 막혀있고. 자 인도가 지금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인도가 지금 이 120선을 뚫고 장대 양봉이 또 떨어지고 있고요. 이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3월 25일과 이 2월 달에 고점까지 거의 도달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인도의 상승폭이 가장 가파릅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폭이 정말 이게 바로 V자 반등인 것이죠. 그리고 V자 반등도 이 내려가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높은 이렇게 조금 짝꿍댕이식 V자가 제일 좋은 거죠. 이쪽에 힘이 강하다는 거니까. 자, 인도가 갑자기 폭발하고 있고요. 자, 인도를 좀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하고 이 지금 미국 사이에서 그렇죠? 미국이 인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계속 얘기 드렸죠. 폭스콘 공장이 중국에도 있고 인도도 있는데 중국의 폭스콘 공장을 지금 굉장히 제재를 하려고 하니 인도 쪽으로 아이폰의 생산 쪽을 많이 뺐잖아요. 지금 당장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할 수는 없거든요. 100%. 너무 비싸요. 500만 원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생산 비용이 싼 인도로 조금 뺐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죠. 미국은 인도를 잘 이용해서 중국을 계속 견제해야 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 종합입니다. 쭉 올라왔고 21선에 또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 걸쳐 있는 거 아니고 이제 다 갔었죠. 심천도 보겠습니다. 자, 심천도 21선 가기 전에 이미 좀 꼬꾸라져서 상해보다는 약하죠. 자, 지금 그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제. 그 미국 증시에 상장된 그 회사들 있잖아요. 알리바바랑 이런 회사들. 그렇죠? 그거 솔직히 저기 트럼프가 가만히 놔두는 게 이상하죠, 지금. 왜냐 그 돈을 알리바바 같은 회사는 왜 거기 상장했나요? 이 중국에 상장하는 것보다는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게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돈을 수혈하기 좋죠. 자기 자본이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렇죠? 타인 자본은 은행에 대출하는 거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은 자기 자본을 이제 늘려서 돈을 벌 수가
벌어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지금 문제가 거기 있는 증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을 싹 다 퇴출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한테도 물어봤고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절차대로 상장 폐지를 가면은 한없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행정명령 내리듯이 갑자기 어느 날 행정명령으로 딱 때려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중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한 거 싹 다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카드도 하나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 중국 본토로 돌아가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10%짜리에다가 점심시간까지 있는 중국 상해 심천으로 돌아가갖고 그 안에서 이제 해결돼야죠. 자, 니케이 225입니다. 니케이 225는 올라오는 폭이 좀 약하죠. 내려가가 한 절반 정도? 절반에서 3분의 1밖에 안 돼 보여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입니다. 대만 가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딱 계속 말씀드렸죠. 대만은 TSMC가 시가총액 1등, 니케이는 도요타 자동차가 시가총액 1등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민감하게 걸려있는 게 자동차랑 반도체죠. 자동차는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그래서 니케이가 도요타 자동차를 1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힘든 것이고 반도체는 관세가 유예됐지만 반도체를 영구 면제라던가 빼는 건 아니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죠.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따로 빼서 다른 바운더리에서 다루려고 지금 계획할 뿐이지 그런 반도체 같은 전략 자산을 우리가 관세 면제해 줄 리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1등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지금 대만 이런 쪽도 다 화끈하게 오르지 못하는 거죠. 불확실성이 크니까.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H200 중국 그 판매를 완전 금지시켜버린 이런 것도 보니까 당연히 지금 불안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TSMC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TSMC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안 올라요. 근데. 자, 지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21선에 막혀있죠. 지금. 뒤로 가볼게요. 코스닥도 121선에 막혀있습니다. 다 일단 이동평균선 저항에 막혀있는 상태예요. 오늘도 약보합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다 중요한 이동평균선에 막혀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이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지금 1,410원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자,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려면 여러분들 서학개미 분들도 이제 많으시니까 아시죠? 미국 투자할 때 맨 처음에 뭐예요? 환전하죠. 내가 갖고 있는 한국 돈을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미국 달러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거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미국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돈으로 한국 주식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원달러 환율 차트가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원달러 환율 차트는 그냥 달러 가치예요. 달러 가치가 폭락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원화 가치는 급등한 거죠. 그러면은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옛날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같은 달러로 원화를 조금밖에 더 못 바꾸는 거죠. 그렇죠? 원화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근데 이미 원화를 많이 바꾸고 있던 사람은 이전에 이미 달러로 원화를 다 바꿔놓은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주식을 안 사더라도 그냥 내가 예수금으로 계좌에 돈만 있어도 원화 가치 상승으로 그냥 오르겠죠? 내가 1,000원이었던 게 1,100원의 가치가 됐으면 10%가 오른 거잖아요. 주식이 10% 오른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다가 주식을 사서 수익까지 나면 시세 차익까지 나면은 원화 차익에다가 시세 차익까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달러 가치 하락이 지금 미국 국력이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고 미국의 국채 그다음에 그 달러 가격도 하락하고 안전자산 중에 유일하게 금만 급등하고 있잖아요. 금만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가장 영향력이 커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왕창 순매수하면 주식을 갖고 우리나라한테 달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달러 가치의 급락은 외국인 순매수로 인한 달러 가치의 급락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한 그게 작용한 거죠. 미국 국력이 흔들리고 미국이 좀 그 관세 전쟁 때문에 이 체력이 약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이 보장하는 채권 그리고 미국이 보장하는 달러, 미국의 국력을 나타내는 달러조차도 가격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락을 한 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원화 가치의 상승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기업을 샀을 때 올라야 플러스 알파를 더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유가를 보겠습니다. 유가는 조금 반등했고요. 계속해서 아직도 64달러 뭐 이 정도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계속 파워를 하고 있죠. 압박하고 있죠. 자, 유가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달걀 가격도 지금 70% 가격 내렸는데 왜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하냐 이거예요. 파월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금리 인하라는 비둘기파적인 그 정책을 폈을 때 물가가 폭등할까 봐 겁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는 왜 지금 겁이 나냐 이겁니다. 아니 유가도 안정돼 있고 에그 가격도 안정됐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들 무슨 물가가 상승하냐. 파월 너는 그렇게 항상 느려 터졌다. 그런 표현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1250억 팔고 있잖아요. 코스닥도 880억 팔고 있고,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만 그런 거 아니죠? 외국인 순매도 계속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알고리즘 작동 안 된 거죠. 원래는 외국인이 순매도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순매수 설명한 거랑 반대로. 외국인이 주식을 왕창 팔고 주식을 팔고 자기 돈을 받아서 달러를 받아서 나가잖아요. 그만큼 달러가 없어진 거잖아요. 원래 달러 가치가 급등해야 되잖아요. 그 알고리즘이라면. 그렇죠? 외국인이 순매도가 쏟아지면 달러 가치가 급등해야 되는데 급락하고 있죠.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수급에 따른 달러 가치의 급등이 일어나야 되는 그 알고리즘이 전혀 작동 안 하고 그 상위의 개념인 국력이 흔들릴까 봐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는 원화 가치의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올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 가치만으로도 오르지만 문제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가지고 기업의 시세 차익이 나야, 그렇죠? 그게 저기 더 좋은 거죠. 원화 가치의 상승과 지금 저기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기업의 시세 차익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르는 건 아니고 단지 자기네 나라 돈이 조금 가치가 떨어져서 반사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이 좋아서 샀어야 좋은데. 자, 제일 많이 오는 거 1라일리9입니다. 지금 뒤에 가면 계속 이어져요. 이 내용이. 1라일리가 오른 내용하고 지금 일본 증시에서 주가이제약이 급등하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펩트론, D&D 파마텍이 오르는 거랑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1라일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1라일리 14.30 급등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는 지금 0.38 정도 플러스였고, 자, 여기도 보세요. 일본 증시에서 그냥 눈에 딱 띄는 거 있죠, 이거. 12의 주가이 제약이 16.01%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주가이 제약이 발견한 물질 가지고 1라일리가 임상시험한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증시를 다 보는 이유죠. 이렇게 연관이 있고 지구본을 돌려보았을 때 지금은 이 미국이 국경을 닫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세계화 시대잖아요. 주식시장도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이 주식시장이 이게 다 따로 되어 있다고 일본 기업이 따로 놀고 중국 기업이 따로 놀고 미국 기업이 따로 노니까 그럼 알리바바는 뭐하러 미국 가서 상장했겠어요? 자기 나라에 상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이유는 뭐죠? 모든 기업은 다 협력을 하고 있고 다 얽히고 설킨 관계예요. 그렇죠? 악연이라는 지금 넷플릭스에 영화가 있지만 악연인지 지금 수년인지는 모르겠으나 2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얽혀있는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증시에 있는 기업들이 다 저 의미가 있다. 자, 이 대만은 넘어갈게요. 대만은 다 캡처 못했습니다. 자, 넷플릭스 어제 실적 좋게 나왔죠. 실적 좋게 나와서 지금 시간외에서도 1.19% 오르고 있고요. 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급락했죠. 이것 때문에 다우존스가 혼자 1.13 마이너스 났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가이던스가 안 좋았고요. 넷플릭스는 실적도 좋았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향후 가이던스가 안 좋았고, 넷플릭스는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그래서 올랐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귀주모테주 그리고 오량액 21선을 살짝 지금 회복했네요. 그렇죠? 다시 올려놨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랑 심천의 차이가 이거죠. 상해 1위, 3위 귀주모테주 오량액이 21선을 넘었으니까 상해 지수는 좋죠. 근데 심천 지수는 왜 안 좋아요? 지금 닝더스다이랑 지금 비아디가 21선 회복 못했죠. 그러니까 상해 지수에 비해 심천 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CATL은 엊그젠가 소식 알려드렸죠.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었다. 상장이 저기 통과되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모터스입니다. 도요타 모터스 21선 회복 못했고 혼다가 21선 회복했네요. 혼다의 시빅이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것을 미국으로 지금 옮긴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지금 그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해버리니까 캐나다의 상호 관세에다가 자동차 관세 25%까지 부과되면은 힘들어져요. 시빅을 이 가격에 하기에 혼다 자동차는. 혼다는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자랑하겠죠. 봐라. 혼다 자동차 내가 관세 매기니까 우리나라로 생산 공장 옮기네. 예스 이러잖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TSMC입니다. TSMC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ADR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게 좀 더 21선에 붙었죠. 자, 지금 TSMC 안 움직이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도 주가에 반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반도체 관세가 어떻게 매겨질지 모르니까.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가의 제약입니다. 자, 주가의 제약 오늘 15.20 급등하면서 갭상승 떴습니다. 자, 다이지상교라는 또 기업도 있죠. 안 움직이죠? 왜냐하면 어젠 주가의 제약이 지금 그 적이었기 때문이죠.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홍하이 프리시즌하고 페가트론 이건 어제 그대로고요. 대만 증시는 캡처 못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 오늘 퓨리오사 AI네요. 4x4랑 엑스페릭스 두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마저 27.08. 물론 저건 793원짜리가 좀 그렇네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4x4는 와 이게 몇 번이죠? 지금? 여기 점 상한가 2번 가고 상한가 또 3번 나왔죠. 와, 상한가 5연속 상한가입니다. 엄청나죠? 자, 5연속 상한가. 5연속 상한가면 우리나라는 30%짜리니까 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밖에 안 되잖아요. 다 5일 올라봤자 50%인데 우리나라는 30% 늘려서 참 이것도 그래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일본 증시도 점심시간이 아직 있고요. 그리고 대만 증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밖에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점심시간도 없죠. 그리고 오히려 대체 거래소도 늘려가지고 아침 8시부터 거래도 가능하죠. 거기다가 상한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딱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급하고 넓어야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 굉장히 변동성 심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아시겠죠? 쉬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150%가량 올랐다. 그다음에 엑스페릭스도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때요? 퓨리오사 AI로 관련 섹터로 분류되어 있는데 먼저 움직인 건 4x4고 지금 후발로 따라 나온 거. 그렇죠? 4x4가 점 상한가 2번 갈 때 엑스페릭스는 음봉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후발로 붙은 거죠. 그렇죠? 4x4가 먼저 1등 주고 엑스페릭스가 지금 따라가는 이 부분이라는 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엑스페릭스는 왜 지금 얽혔냐면은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라는 엑스페릭스의 계열사가 있어요. 근데 그 계열사가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기업인 원트랜스폼이라는 회사랑 AI 특허 솔루션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4월 17일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AI로 같이 얽혔거든요. 지금 모든 주자들이 AI를 떠들고 있어서 거기에 바람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 자체적인 요 내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보니까 엑스페릭스 대표님이 윤상철 대표님인데 이런 워딩을 하셨어요. AI 산업에 대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강화된 시점에서 OTI 퓨리오사 AI ID 간 전략적 협업은 미래 핵심 산업을 선전하기 위한 결정적 자산이다. AI, IP, 첨단 인프라, 반도체 중심 기술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기업 원트랜스폼, 요 회사의 어떤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인지도가 크진 않아서 딱 무슨 오픈 AI처럼 그런 회사는 인지도가 우리가 딱 들어서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부각이 된 건데 원트랜스폼이 어느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AI가 강하고 해운주는 중국발 이슈 때문에 강하고 그다음에 웹툰주도 강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다 이런 게 어디서 나오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 지지도 높은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입,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의 입,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좀 그에 따라가면서 피곤한 감은 있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성격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고 그 컨퍼런스 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이 이거예요. 폭삭 속았수사랑 중증 외상센터가 히트를 쳤고 6월 27일 날 개봉하는 오징어 게임 시즌 3도 기대된다. 우리나라 드라마 3개를 무려 거론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2개를 넣어가지고 제가 한 줄 매도평을 만들었습니다. 패급 컨텐츠에 폭삭 속았다가 중증 외상센터에서 K드라마로 정신치료 완료!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은요, 다음 주 증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일단 관세는 제일 중요한 상수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한미 무역 협정, 이 귀추가 주목될 것 같은 한 주인데 오늘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슈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3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 태클을 걸고 있는 와중에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이슈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단하죠. 그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H20 그 반도체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관세를 유예해주겠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국이 이제 히토류까지 들고 나온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이제 CEO가 중국의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통 초청을 받았다고 바로 갈 수 있는 그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끄떡없이 일단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결국 지금 엔비디아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쉽게 건들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상태로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자신들의 영역을 좀 넓혀야 되는 그런 부분들 분명 존재합니다. H20에 대한 반도체 수출만 못하더라도 한 8조 영업이익이 이제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트럼프 정권이라는 건 바뀌지만 그 기업이라는 것은 영속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걸 감안하게 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활동 영역을 넓혀서 스스로가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젠슨항 CEO 입장에서 보면 중국 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대만이라든지 중국 내에 소위 친인척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좀 관시를 살리고 올까요? 예, TSMC라든지 이런 다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버릴 수 없다.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시위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지금 형국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돼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3개월 됐습니다. 네. 1월 20일 날 했으니까 지금 오늘 4월 한 19일 정도 됐으니까 18일인가요? 거의 석 달 정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항 같은 경우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소위 이제 이 맞짱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걸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미국에서도 영업을 하지만 중국도 필요하다. 이것을 좀 인지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행사 그걸로 이제 간 게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협상판에서 가장 큰 칩이 됐다라는 그런 문장이 나왔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도박에 쓰이는 철자도 칩이어가지고 칩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700조 원 투자를 앞서서 그렇죠. 눈치 보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한편에서 보면 엔비디아 그래도 대단하네.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뛰어넘고 가서 전략적인 협상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니까 그렇게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HBM 시장의 타격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주가가 하락하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꼭 특별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세 정책이 조변석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침과 저녁이 다른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뉴욕 증시가 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떠한 또 발언들을 주말에 또 쏟아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분은 잠 안 주무시나요? 왜 SNS를 통해서 밤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으로 밤에 이제 그런 걸 퍼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 가지 H20에 대한 사건을 놓고 본다면 SNS를 통해서 이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은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내고 있는 신호를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데 저한테 갑자기 험한 인상을 썼다. 그러면 왜 그러지? 근데 그걸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이제 트럼프 입과 트럼프의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자 H20은 우리가 지난 그 4일부터 일단 업체에 통보가 갔고 9일부터 된다라는 거 그게 15일 날 발표가 나왔어요.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인하지도 않은 거고 어떻게 보면 한한령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구두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 카드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는 그렇게 봐요. H20을 처음에 좀 풀어준다라고 해서 중국 측에 이제 손을 좀 내밀었는데 중국이 히토리를 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젠슨 황이 지금 이제 700조 투자한다 하는 것도 지금 당장은 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지금은 중국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응해서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아무리 젠슨 황이 얼마를 투자한다 그래도 지금 풀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손을 이제 대화하자라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대화하자라고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되면 언젠지 이 부분은 저는 풀어줄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게 오늘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한 1.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부총리께서 미국 가셔서 이제 협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이어서 협상하고 있는데 그의 목적이 결국 25% 부과된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거에 목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데일리 TV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면 지금은 현대차를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단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거기 때문에 선뜻 매매에 나서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관망세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가 나쁘거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빠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어느 누가 선뜻 나서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매매가 어려운 게 아니겠나. 일단 두 나라가 출구 전략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가볍게 농담 삼아 이제 좀 토닥토닥 하다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격앙된 상황까지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 앞에서 좀 말리면 아 그래 좀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이제 나오는 것인데 지금 일단 두 나라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원래 트럼프의 목적이 뭐다? 선관세 후협상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글로벌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 AMD도 그렇고요. 네.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좀 영향을 받긴 하겠네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답답할 거예요. 갑자기 이제 기업의 활동을 이제 미국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확 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하긴 하실 텐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섣불리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레버리지로 사지 마시라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장 안 돼, 국장으로 와야 돼. 이러한 논리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을 국내 주식처럼 하려고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을 장기 투자하려고 갔는데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들이 오해가 야 이것도 좀 수익 나면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국장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카드들을 모아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거고 이 카드가 풀렸을 때는 다시 주가는
리바운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현재 인텔이라든지 뭐 AMD라든지 ASML이라든지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이 저는 상수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시간적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일시적으로 좀 견뎌내야 되는 그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적극적인 행동을 안 해서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사자가 많으면 올라가고 팔자가 많으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자가 없을 때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형국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이제 보유 영역, 근데 우리 IT 영역에서도 지금은 보유자의 이제 영역, 적극적인 매수, 특히 레버리지는 현재로서는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월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을 하면서 빨리 협상을 서둘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약간 예민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요,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최근 19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리는 그런 흐름들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위안화 절하 이런 부분을 펼칠 수 있잖아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또 환율 조작했다고 나오면서 환율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한 200% 관세, 뭐 한 100% 관세하는데 위안화를 이제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상쇄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 전쟁까지 이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채에 대한 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환율 전쟁을 이제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봐요. 금리를 통해서 환율을 이제 조작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환율 직접 건드린다라는 것은 일단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네. 더 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할 거로 봐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건드린다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달러가 상대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파월이 또 말을 안 듣는다. 오늘 또 예. 이제 아침에 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을 쫓아낼 수도 있다. 이제 자국 내에 있어서의 현재 금리와 환율을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위안화를 이제 평가절하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제 무역 전쟁을 상쇄시킬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8위안, 9위안까지 가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없다라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급한 건 우리죠.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원화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한번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환율이 1,420원 밑으로 장중에 떨어졌거든요. 예. 물론 지금 1,421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1,418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외국인 꿈쩍 안 해요. 네. 지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그 그렇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80원 갔다가 어제 1,419원에 끝났고 오늘 1,418원, 그러니까 점점 저점을 낮춰가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다들 투자분들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그 원화가 강세, 그러니까 강세 기조로 가게 된다라면 대략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우리가 한 1,480원에서 1,420원 정도라면 한 5%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1,300원대로 내려와야 되죠. 1,300원대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그냥 앞서 그 신일섭 그 전문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가만히 현금만 보유하고 있어도 수익이 나는 단계예요. 네. 환을 환전한 이후에. 근데 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까요? 결국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원래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것처럼 원화 강세일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체력에 의해서 원화가 강세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달러 약세 대비 우리가 강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특별히 이제 들어오기 어려운, 그러니까 들어올 이유가 못 된다. 요거 하나만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1,480원에서 1,420원까지 떨어진 것도 급격히 떨어졌다시피 언제 다시 리바운드 할지 몰라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이 어제 이제 1.5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이 쉽게 이제 드러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러한 경제 성장률 속에서 달러 대비 원화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된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 쉽게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매매를 안 하려고 들어요. 네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매매를 안 하려고 든다라는 측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트럼프의 어떤 그 관세 정책이 자리매김할 때까지 우리가 단순히 환율만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겠거니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조금 시장과의 거리가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상태, 그 상태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든지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상황에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다면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글로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 팔고 채권으로 간다 뭐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에 분명한 또 이유는 있네요. 들어보니까. 지금 그 트럼프 관세 정책 충격 우려 때문에 경제 지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이제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1분기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관세 충격이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1분기 우리가 그 경제 지표를 믿기 어려울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게 중국이 5.4가 나왔잖아요. 1분기 GDP가 5.4가 나왔잖아요. 5.4가 나왔을 때 제 반응은 뭐였냐면 이 숫자가 맞아? 그게 이제 관세 충격이 덜 반영되기 전이었어요. 더 반영되기 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 그게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맞냐라고 한다면 원래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는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근데 관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쌓았다라고 이제 미국 기업들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쪽 기업들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 인도에서는 심지어 애플 아이폰을 비행기 3대로 실어 나르지 않았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양을 실어 나르. 그게 다 매출로 잡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홀시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분기 GDP는 생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1분기 GDP가 잘 나왔다라고 해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보면 1분기는 당연히 잘 나와야죠. 잘 나온 상태에서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라든지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죠. 왜냐하면 관세 정책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잘 나와줘야 된다. 잘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앞으로의 변동성이 너무 우리가 상수로서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실적 발표 예상되는 테슬라, 알파벳, 인텔 등 대기를 하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내가 이것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건데 참 뭐 솔직한 어떠한 전문가도 이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 불허인 상태죠. 갑자기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렇게 700조를 투자한다 그랬는데 H20 하지 마. 그럼 주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수출해 이러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기준점을 좀 보게 된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차 판매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미래에 대한 먹거리, FSD라든지 우주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본질적인 매출은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FSD 같은 경우 영업이 캐시카우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향후 성장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량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반발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발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에 대한 반발이 우회적으로 좀 테슬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좀 늘어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을 가져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뭐 FS라든지 우주 이런 것들을 얘기 다 하세요. 근데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안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언젠간 반응을 하겠죠.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데 일부 투자자분들께서 거기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은 결국 케인즈가 얘기한 미인 대회에서 나는 A라는 사람이 미인이지만
대다수가 그 사람을 미인으로 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언젠간 그거는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을 냉정하게 이런 것도 귀담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파벳이나 인텔들 같은 IT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주가의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단기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들 없이는 미국의 고성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라는 거고 현실적으로 미국이 아무리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제조업을 갖고 오기는 시간도 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IT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순수 제조업이 아니라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비율을 충분히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오히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최악의 경우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최악의 경우가 반영된 이후에는 강력한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뭐 이제 관세 충격 있을까 모르게 좀 움츠려든 흐름들도 있었는데 일단 이벤트를 말씀드리면 세계 3대 암 학회가 예, 있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미국 암 연구 학회. 근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초기 개발 단계의 신약이나 뭐 이런 걸 발표하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의 그 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기업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관세와 무풍지대인 게 지금 태양광. 어제 오늘 잠깐 쉬고 그다음에 게임 엔터 이런 건데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 이제 관세 무풍지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죠. 이중항체 플랫폼 기반의 이제 면역 항암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 여러분들이 친숙한 기업이고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 단 며칠 한 일주일 정도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겁니다. 차트가 굉장히 강하면서 2차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 따라서 저러한 기업들은 지금 저 상태에서 어떻게 사? 당연히 사셔야죠. 어떻게 산다?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각오한다면 의외로 좋은 수익을 현재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 단 언제든지 밀릴 수 있는 그건 저도 몰라요. 그건 뭐 어느 누구도 1분 뒤에 우리가 일어난 일을 알면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손절을 각오하신다면 ABL 바이오 같은 게 좋다. ABL 바이오가 좀 두렵다라면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바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분자 진단 기술에서 이제 암 관련 이제 키트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거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좀 들어주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ABL 바이오보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안정적인 차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공략하기에는 오히려 바이오니아 같은 기업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에 만나뵙다 보니까 다음 주에 전략을 한눈에 훑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관세 정책, 뭐 실적 발표, 글로벌 암 학회 네. 관련 제약 바이오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 든든하게 잘 소화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 관세 포화의 시장 종목별, 업종별로 여기저기서 지금 계산을 해야 하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하는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4월 초에 이번 달 초에 2차 전지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좋은 이야기, 이제는 조금 오히려 트럼프 관세가 K 배터리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 좋은 의견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 전에 4월 1일 앵커 브리핑 때 말씀드렸었던 것은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상황에서
트럼프 관세가 우리에게 유리한 요건이었고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유용한 거. 이번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우리에게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지금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100%가 넘는 강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집계된 것으로는 14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뭐 여기에보다 더 높게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뭐 상향하는 수치는 여기서는 멈춘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배터리 분야에서 그렇다면 중국이 만약에 진짜로 145% 혹은 130에서 140%대의 관세를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관세를 받게 될까요? 자, 일단은 작년에 중국이 미국에다가 수출한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의 액수가 153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약 22조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그런데 만약에 진짜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222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작년에 팔았던 것보다 관세를 더 내야 됩니다. 팔았던 액수보다 말입니다. 무려 32조 원의 관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국도 배터리 업체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그들도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곤란하고 난감한 상황이겠죠.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결국에는 미국은 지금 모든 업종에서 오늘 뭐 해운, 뭐 조선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미국은 중국 배터리도 차단하겠다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일단은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3월 초에 이 관련된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 이게 뭐냐? 자세하게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미국의 국토안보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중국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국토안보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뭔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중국의 CATL이나 BYD나 고션 같은 중국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나라 국가들의 적대적인 국가의 배터리 업체들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이잖아요. 결국에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을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토안보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자동차도 있겠지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사업은 어쨌든 미국의 정부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오히려 공략할 수 있는 룸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는 ESS, 미국의 ESS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여기에서 틈새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작년에 보겠습니다. 작년에 북미의 ESS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을 확인을 해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지금 중국 업체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작년에 북미의 ESS 배터리 시장 전체가 78기가와트시 규모였는데 여기에 68기가와트시, 87%가 중국의 업체들이었습니다. CATL, BYD, 고션, 이브 이런 회사들이 차지하는 수준이었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조금 포함되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13%, 10기가와트시 정도밖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업체들이 뭐 포션을 차지해봤자 2%,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아봤자 2.9% 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LFP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ESS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관세 때문에 ESS, 중국의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여기를 우리가 파고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업체들은 3원계 배터리로 어쨌든 ESS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LFP 배터리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ESS 쪽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비중이 점점점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 포션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자, 북미 ESS
시장, ESS 시장 점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97기가와트시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2030년까지 5년 뒤까지 보면 179기가와트시까지 늘어납니다. 시장은 늘어나는데 중국 쪽에 제재는 가해지고 중국 시장을 조금씩 죽이겠다라는 것은 그 포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 어느 정도일까? 만약에 100%도 아니고 82% 정도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치면 중국은 149달러, 기가와트 시장 149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생산 세액 공제 45달러를 혜택을 받게 되면 118달러대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가격이 우리나라가 오히려 경쟁력이 이제 생기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ESS 배터리 쪽에서도 우리 시장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경쟁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 이런 것을 반맞춰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 달에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 가동합니다. 여기에서 ESS 배터리 만들 것이고요. 삼성 SDI도 SBB로 경쟁력을 펼치고 있는데 내년에 삼성 SDI도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 가동됩니다. SK온도 미국의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MOU를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업체들 잘 보세요.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 한번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는 관세에 따른 그 협상 테이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네.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도 단단히 채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